습관을 가지고 성향을 분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격을 가지고 사람 성격을 판단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격을 가지고 사람 성격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판단법이 격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판단할 적에는 일관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 될 것이고, 격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는 내면의 특성과 인간이 가진 내면의 특성이 외부로 드러났을 때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습이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융합되고 혹은 단절되고 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곧 나의 사회적 징표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성격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인데 나의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병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갔으면 이제 쫄병 이등병으로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난폭한 성격을 군인으로서의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내 난폭함이 겉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것이 군 생활에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내 성격이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 도둑놈 세계로 갔단 말입니다. 내가 도둑놈들이 버글버글거리는 그 세계에 갔을 때 나의 온순한 성격 가진 나의 성격이 내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 같이 내 도둑놈이 되겠느냐 이거죠. 물론 내가 도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둑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시에 주어진 물질을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펼쳐져 있는 그 오행을 가지고 혹은 그 습관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 사회적 징표가 나에게서 주어지는 내 일간의 성격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거는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격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굉장히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안에 자식이 벌거벌 났는데 부부싸움 굉장히 많은 집안에 자식이 나왔는데 그 자식 중에서 부모의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가지고 부모의 부부싸움하는 모습이 싫어서 부부싸움을 남녀간에 싸우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거기에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을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칠삭격이니까 어떤 성격을 가졌다, 정제격이면 어떤 성격을 가졌다, 편인격이면 어떤 성격을 가졌다 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추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무에서 보면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를 하실 적에는 격을 가지고 사람 성격을 판단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격을 가지고 사람 성격 판단했다가는 오판하기 쉬우니까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40년 동안 해보면서 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법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격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다 써봤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죠. 그리고 격을 잡는 방식도 12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는 명제로 보는 사람들 시각에 따라서 정제격이라 보기도 하고 평관격이라 보기도 하고 식상격이라 보기도 하고 인수격이라 보기도 하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격을 잡는 방식도 똑같은 명제로 하나 가지고 또 12가지 방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격을 정하는 방식, 격 이름이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름대로 격을 정하는 방식이 다 정해진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방구를 낀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사주 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 격이 다르긴. 어떤 분은 정제격이다, 어떤 사람은 편제격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실사격이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건 정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냐. 그런데 그렇게 정관격이다, 정제격이다, 편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학파 나름대로는 좀 한단한 사람이거든요. 한단한 사람인데 격을 잡는 방식 또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성격까지도 그 성격이 격을 잡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람들마다
그 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그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어떤 학파에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주에 주어지는 일간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파에 가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주 일주가 바뀌는가? 여러분 사주 일주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일주를 가지고 성격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가장 안정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격 판단의 내용은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갑부터 개까지 그 관계, 갑부터 개까지의 고유한 특질이 그 사람의 고유한 본질적인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유형이 완전히 잠재된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그 성격이 또 하나 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 세계에 나와 있는 속에서도 의식 세계 중에서도 내가 절제하고 있는 그 성격이 있고요. 의식 세계에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한 3단계 정도로 펼쳐져 있다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적에는 이 3단계의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무리다. 그 중에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것은 1단계적인 모습, 가장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 이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단계 방식으로 성격을 판단하는데 그중 3단계 방식으로 해서 뭐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판단하는데 뭐 저는 제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어떤 교수님의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뭐 그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논하는 방식도 상당히 논리 있는 방식이 맞았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통계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저는 제가 가진 제만의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을 연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아니지 역을 연구하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어떤 역학적 이론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진리에 가깝도록 본질에 좀 더 가깝도록 자꾸 연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부터 개까지의 관계는 일주의 고유한 성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을 가지고 성격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 그만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교재 150쪽 보시겠습니다. 150쪽 보시면 뭐 각자 뭐 성격을 판단하는 그런 거, 적성을 판단하는 거는 각자 학파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더 추구해 나가라는 것이 제 취지니까 다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50쪽에 보시면 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앞에 이제 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는 야단법석수의 3권에 보시면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은 지지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강의할 때 지지를 무엇이냐 그러면 곧방때라고 해요. 곧방때. 곧 장소, 방향, 때, 시간. 곧방때 그랬는데 이번 야단법석을 정리하면서는 곧방때라고 하지 않고 그쪽대로 바꿔버렸어요. 그쪽때. 왜냐면 시간, 방향, 장소에 대한 순 우리말이 곧, 쪽, 때 이렇게. 방향은 쪽, 어느 쪽, 동쪽, 북쪽, 쪽. 장소는 곧. 시간은요, 때 이렇게. 자, 칠판을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뭐냐?
이 칠판이 자꾸 글이 자꾸 깨지네요. 글이 자꾸 깨졌어. 아이고. 글 모양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글이 자꾸 그려져서 이해를 하세요. 지지는 장소, 방향, 시간이다. 장소를 순우리말로 곧, 방향을 쪽, 시간을 때. 그래서 그쪽 때, 그쪽 때. 과거에는 제가 방이라 그래서 곧방 때, 지금은 그쪽 때, 그쪽 때. 그쪽 때. 지지는 그쪽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과거 강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지와 오행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지는 오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역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하늘에는 오행이 있고요. 음양이 있습니다. 오행이 있고 음양이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류됐다고 하는 거 요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가당찮은 이야기. 요거는 제가 10수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때가 2012년, 3년, 13년 되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음양에서 오행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했던 강의인데 그 내용도 일부 이번에 책이 실었거든요. 그간에 그 야학신길에서도 이 말이 실려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행은 오성에서 나온 거예요. 오성에서 나온 것이고 오성에서 오행이 나왔고 오행에서 분류되는 것이 십간이라는 것이 이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십간. 10가지의 간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음양에서 나온 것은 음양에서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에서 팔상이 나와요. 팔상에서 나온 것이 64기가 나옵니다. 이 음양에서 나온 사상과 팔상이 나오는데 이 음양에서 나온 사상을 다시 요거를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을 내니까 여기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나눌 수 있겠죠. 사상을요. 북동, 남서. 이것을 북쪽을 세 방향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세 방향 나누니까 이것이 12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됐죠? 12개 방향. 이게 이 12개 방향이 12지지입니다. 이 12지지는 별이 아닙니다. 12지지는 별이 아니고 이 12개씩 나눴지만 이 속에 실제 별은요. 28개의 별이 있어요. 이 속에 28개의 별이 있고 28수가 있는데 28개의 별이 있는 건 맞지만 12개의 지지는 28개의 별이 아니라 28개의 별을 지배하고 있는 12군데의 공간입니다. 공간. 그러면 즉 다시 말하면 12지지는 장소, 방향,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타내고 12지지는 곧, 쪽,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12지지 자, 추,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 자체에는 이것이 오행이 없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오행이 없는 것이고 다만 지지성에는 각 지장간들이 있습니다. 그 지장간을 보고 12지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자가 축을 만났다? 엄밀히 말하면 자가 축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닌데 자와 축이 근집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요거는 어쨌든 뭐 자와 우와 자가 이렇게 충을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덩어리가 만나는 것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아닌 것이고 이게 지장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2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많은 비밀들을 내관독서에 실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12지도 마찬가지. 자와 자가 이렇게 근집했을 때, 자와 자가 자를 만나서 자가 축을 만나, 자가 인을 만나, 자가 묘를 만나, 자가 진을 만나, 자가 뭐 사를 만났을 때, 자가 오를 만났을 때, 자가 미를 만났을 때, 자가 신을 만났을 때, 자가 유를 만났을 때, 자가 수를 만났을 때, 자가 해를 만났을 때, 자가 자를 만났을 때까지 여기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해가 자를 만나서 해가 축을 만나서 뭐 해가 인을 만났을 때 해가 묘를 만 해가 진을 만 해가 뭐 사를 만 해가 오를 만나 해가 미를 만 해가 신을 만 해가 유를 만 해가 수를 만나고 해가 해를 만나고까지 해가 해를 만났을 때까지 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12개를 만났을 때 관계가 144는 거죠. 144개의 관계가 있어요. 십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벌병진 무기임신 인계가 다시 가벌병진 무기임시가 만나는 거. 이게 10가지 만났으니까 100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12지지는 144개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144개 관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에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충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충파해. 그죠? 형충파. 또 뭐가 있을까? 합도 있고요. 합의 종류는 지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합이나 육합이지만 그 다음에 회합이 있어요. 회합. 그 다음에 방합도 있고요. 물론 저는 이 방합에 대해서는 방합은 합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제가 주장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방합을 합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합만큼은 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합 같은 경우는 회합 중에서 삼합을 얘기할 때 요거 반합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맞아요. 많지만 방합은 반방합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 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지만 이거 다 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논의가 여러분들 제대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갔을 때 뭐 학부 때가 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대학원에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교수님 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등등등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삼합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시겠냐? 이게 논리칙이 있는 것도 물론 논리칙도 있지만 자연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지지는 어떤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으로서 시간으로서 방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밑에 보시면 150쪽 밑에 4번 4번 동그라미 4번에 나번 요 내용들을 우선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 지지는 형충파 해합 플러스 12신설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 좋아다. 음량이 좋아. 거기라고 보지 말아라고 써있죠. 그죠? 충은 거기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지금 우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충만 나오면 제가 입에 개그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이거 거기라고 생각해요. 거기라고. 충을 자꾸 거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충은 음과 양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 있잖아요. 요걸 충이라는 게. 이 충이라는 글자를 옥편 찾아보세요. 이거 화하다는 뜻이 있어요. 화할 충자입니다. 화하다 이거 언제부터 충자가 극할충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이 충은 극할충이 아니고 화할 충자거든요. 옥편화만 안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충은 음량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을 거기라고 볼 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은 어긋나서 깨져서 벌을 받는 것이다. 어긋나서 깨지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라고 하는 것은 찢어져서
버리고 다시 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고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결성, 인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삼합에서는 어떤 목적성의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조금 좀 그림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라는 것은 어긋나서 이게 어긋나거나 깨져서 이게 어떤 벌을 받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리얼을 썼는데 자꾸 글이 깨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찢어진다. 찢어져서 다시 조합하는 거. 다시 조합하는 것이다. 파라는 것은 찢어져서 다시 조합하는 것이고 형은 어긋나서 깨졌다. 그리고 벌을 받을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 인연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 이거는 영역입니다. 삼합은 영역이 여기서 삼합 속에서는 시작과 종이 있습니다. 시작과 종이 다 들어있는 것이 삼합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 삼합이 있을 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은 어떤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합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0쪽과 151쪽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151쪽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1쪽은 여러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일 이해가 힘든 것이 충이 제일 이해가 힘든데 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주역에서 수화가 같이 있다. 수화 기재지 수화가 극입니까? 수화가 극이 아니잖아요. 수화는 음과 양이 요 수는 음이라고 한다면 화는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수화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겁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 거. 그래서 수의 대표 순수가 자, 오의 대표 순수가 오잖아요. 좌우충이 음양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수화 기재. 수화는 기재가 어우러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역을 공부할 때는 수화 기재라고 하면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명리할 때는 좌우가 충이 돼서 깨졌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십간 오행과 글이 적혀지네. 오행과 십간에서는 수와 화의 관계를 하면 수가 화를 극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지에서는 이게 수화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또 굳이 또 한 번 더 재연을 한다면 재강조를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명리학 교재가 보면 이게 있죠. 인신충이다. 인신충이 되어버리면 신금이 인목을 극한다고 되어 있어. 나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다음에 묘충이다 그래요. 묘충이라서 유금이 묘목을 극해버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 미쳐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극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음과 소양이 지금 결합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충이라 극하는 관계로 보서는 안 된다. 제가 재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5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죠? 형, 충, 파, 해, 자, 형이 나와 있는데 형이라는 것은 법적 분쟁, 시비, 사고 이렇게. 자, 충이라는 것은 자, 정명충돌이라 써놨는데 정명충돌이란 말은 극하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이 정면으로 딱 만났다는 겁니다. 정면적으로 만나서 변화, 만남과 헤어짐, 이동 뭐 그런 것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정면충돌이라고 그랬지만 극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이 되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정면충돌해서 이게 섞여버리는 겁니다. 파는 무산됐다, 포기한다, 다된 밥에 코 빠뜨린다, 뭐 그런 그림 보면 되고요. 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자기 약하긴 약한데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방해의 그림이 좀 들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형이 있는데 요거는 자형을 조금 봐두실 필요인데 제가 야단법석을 정리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뭐냐면 요 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자충이 있고 자형이 있습니다. 자형이라 그러면 이게 뭐 진진 자형, 오오 자형, 뭐 유유 자형, 해해 자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진진 자형, 오오 자형, 유유 자형, 해해 자형 이걸 자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형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인사신 사명이다. 그다음에 축술미 사명이다. 그다음에 자묘형이다. 자묘가 형이고 축술미가 형이고 인사신이 형이다. 그다음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회자형 이렇게 하잖아요. 형은 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충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충은 자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자충이 이렇게 있으면 자충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축, 자충입니다. 묘, 진, 사, 오, 미, 신, 유, 해. 술이 빠졌네. 술, 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자축이면 진사면 신유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들이 몽땅 자축입니다. 몽땅 자축인데 그 중에서도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요거는 자축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놈들을 자형이다 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충은 자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형은 진진은 자충이다 맞습니다. 오오도 자충이다 맞죠. 유유도 자충이다 맞죠. 해해도 자충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축축이 자형이다 땡 틀렸습니다. 미미가 자충이다 미미가 자형이다 땡 틀렸습니다. 묘묘가 자형이다 땡 틀렸습니다. 되겠죠, 그죠? 자충과 자형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충이 큰 그림이고 그 중에서 자형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봐두시라. 그래서 자형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지만 자충에 대해서는 자충이 자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와 지지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분류가 지지 대 지지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분류가 이게 12신살이 있어요. 12신살. 12신살은 것은 신살의 종류가 12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또 12신살 파트를 들어가면 또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키워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12신살을 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12신살 어떤 게 지살이 되고 어떤 게 역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현재 이 153쪽의 바설직에는 12신살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2신살 키워드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지금 이게 한 바닥도 아니고 이게 반바닥밖에 안 돼요. 반바닥 하고도 이게 몇 자 안 됩니다. 이거. 자, 지살 그러면 보세요. 지살 하면 어떤 대표 주도권이다. 그 다음에 연살 하면 용돈 뭐 대기 꿈이다 이런 거.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 아닌데 전자칠판이 되니까 전자칠판은 글씨를 잘 못 써서 글자도 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 글자 더럽게 못 쓴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사실 좀 괜찮은 글씨인데 자 월살
월설은 감시다, 감시. 그다음 한계, 월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키워드. 망신. 망신은 뭐냐? 한이다, 한. 아쉬움, 미련. 이런 게. 장성. 장성이라서는 무슨 장. 무슨 장. 뭐 면장, 동장, 사장, 어디 부서 장, 장자리 하는 사람도 장. 그다음 주도권. 키워드 외워두십시오. 반환. 반환이라는 것은 이게 은닉, 숨김 이런 게. 은닉, 숨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마. 역마하면 이동, 변화, 이게 역마. 역마 이건 여러분들 제일 잘 알죠. 여러분들 길 가는 사람도 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역마살이 뭐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 아, 다 압니다 이거는. 육회. 육회가 뭐냐? 육회는 스피드. 스피드. 기억하세요, 스피드. 화계. 화계는 이게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오래된 것. 올드한 거, 올드한 거. 클래식한 거, 올드한 거. 이렇게. 급제. 급제는 강제. 급제 강제, 급제 강제, 급제 강제. 급제는 강제하는 거. 제살. 제살은 뒷조사. 뒷조사. 급제는 제살은 뒷조사. 뒷조사. 천살. 천살은 정지, 마비. 천살은 정지, 마비. 이 정도 키워드. 지금 딱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여준 칠판 화면이 지금 가득 찼는데 이거 몇 자 안 되잖아요. 몇 자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12신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12신살은 분명히 암기하시는데 많은 역학인들이 12신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2신살은 오행의 상승상극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신. 창을 조금 잠시 닫을게요. 많은 역학인들이 12신살은 오행의 상승상극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12신살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2신살은 오행의 상승상극의 원칙에 맞지 않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신살은 왜 미신입니까? 그거는 역학인들이 스스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럼 오행의 상승상극만 맞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오행의 상승상극에서 목국토라고 했을 때, 목국토, 토국수 쓰고 화급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도, 토생화, 금육수 그러잖아요. 이 오행이 어디서 왔느냐면, 오행, 5가지가 행, 뱅글뱅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이전의 단계가 뭐냐면, 그 이전의 단계는 오기 단계. 오행 이전의 단계는 오기 이전의 단계는 오성의 단계에서 목생화, 화생도, 토생도, 금육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야단법석 1권을 처음 시작할 적에 오성의 관계를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성과 목성이 충돌하는 거 봤습니까? 금금목 충돌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자, 목생화라고 그럽니다. 목생이 화성을 새끼를 치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또 15분에 간다 나오네. 목생이 화성이라는 새끼를 치는 거 봤습니까? 화성이 토성을 새끼 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럼 그것이 과연 과학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논하고 있는 명리학이라는 이 동양학은요, 천동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천동설이 맞느냐, 지동설이 맞느냐 했을 때는
보는 시점이 1인칭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천동설이 맞아요. 그렇지만 관찰자 시점에서 제3자 관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동설이 맞아요.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별들의 움직임이 그럼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니에요. 1인칭 관찰, 1인칭 시점에서는 거의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동설의 입장에서는 제3자 관찰자 시각에서는 지동설이 맞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천동설이 맞는 지동설이 맞는지 이야기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언제 나오냐면 과학은 19세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철학 사조가 과학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이 나온 지 과학은 불과 100년밖에 더 됐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0년 전에 나왔던 잣대일 뿐이지 그 전의 단계에서는 과학 이전의 단계에서는 경험칙, 논리칙, 수리법칙, 규칙, 법칙 이런 것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그런 철학 사정이 하나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재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지합이라고 있잖아요. 지합. 지합은 뭐냐? 여러분 지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지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학 공부하시면서 만약 여기서 공부하시는 여기 접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스스로 10년 이상 공부했다. 스스로 10년 이상 공부하셨다. 그럼 지합이 뭐냐? 지합이. 지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식월식의 그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합이 6합이라거든요. 지합이 6합인데 그 월장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월장은 명리에게 본래 통변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월장이나 통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명령에서 지금 월장을 활용하는 육합과 관련된 월장을 활용하는 통변이 싹 빠져 있거든요, 지금은요. 명령 규제 어디다 나와있지 않아요. 육합이다, 자축토, 인해, 묘술화, 이따구 식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꼭 무슨 자하고 축이 만나면 토라가는 새끼 치는 것처럼 묘와 술이 만나면 이게 불이라고 하는 새끼를 치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명령 교재가. 실제 그거는 그 지합이라는 것은 월장의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월장이 빠진 명리학이 어디 있어요? 월장이 빠진 명리학이. 그렇죠? 예. 월장이 없는 명리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야단법석 이 책에 월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조금 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월장은 분명히 살아있는 이론이다. 근데 이 월장 이론을 가장 잘 쓴 학문이 어떤 거냐면 유기문문 월장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명리학에도 이미 살아있는 이론이다. 저하고 잘 아시는 분, 저와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월장을 가지고 명리에 쓰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쓴 학문이고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지금 오늘 기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내용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설진관이가 이런 이야기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지금 명리학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구나. 지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장과 관련된 그림이 또 154쪽 보시면 쭉쭉 쓰는 게 있습니다. 월장과 12신자 쭉쭉 쓰는 게 있는데 월장이 무엇이 임했냐에 따라서 하는 글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155쪽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어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팔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쭉쭉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청간과 지지에 대한 관계가 또 설명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모두 우리 첫 시간에 다 우리 논의됐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청간에 대한 신분 이런 이야기 쭉 다 우리가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청간은 알리바바의 비유를 했고요. 지지는 양탄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청간은 알리바바, 지지는 양탄자. 개수가 사 위에 있느냐, 개수가 인 위에 있느냐, 개수가 진 위에 있느냐, 개수가 술 위에 있느냐,
개수가 유위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알리바바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12운송으로 해서 천간의 신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림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9쪽 보시면 육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육신과 관련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관성, 인성, 식상, 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뭐라 되냐면, 이거는 아이가 성장할 때 뭐 엄마 아빠의 어떤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 엄마 아빠 역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니까 그냥 쭉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운로와의 어떤 동정관계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다음에 그 파트에 들어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이랑 파트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불편한 관계, 그렇게 사고송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형과 관련 이야기, 사고송사, 뭐 통변이 바로바로 나와버리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159쪽에는 형, 충, 파, 해, 형충, 파까지 160쪽까지는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야학신결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때 야학신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학신결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합, 161제 삼합에 나와 있는데, 이 삼합은 신자진, 수국이다, 해묘, 목국이다, 인호수, 화국이다, 사이치, 금국이다. 요거를 얘기할 때 많은 역학자들이 신자진, 수국이 되면 신, 자, 요 세 놈이 시멘트, 모래, 물, 신자진, 시멘트, 모래, 물에 비유를 해서 신자진의 몽땅 물로 바뀌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해묘미, 목국이다 그러면 해 더하기 묘 더하기 미가 몽땅 나무로 바뀌는 걸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인 더하기 오 더하기 술은 몽땅 불구덩이로 바뀌는 걸로, 그 다음에 사 더하기 유 더하기 축이 되면 몽땅 쇠뭉치로 바뀌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 이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음양에서 네 단계로 분류되는 것이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상을 태양과 태음과 소음과 소양으로 나눠지는데, 이놈들을 목화금수라고 하는 글자로서 태양과 태음과 소양과 소음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서 태양이 차지하는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태음이 차지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소양이 차지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소음이 차지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는 것을, 그거를 표시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신다기 자다기 진이 무슨 뭐 물구덩이처럼 바뀐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인다기 오다기 술이 무슨 불구덩이로 바뀐다,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천문학인 것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천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적 사고에서 말하는 천문학, 거기다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표시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암기하실 적에는 신자는 수국이요, 해묘미 목국이고, 인호수 화국이고, 사유축 금국이다. 일단 이렇게 암기는 해두시기 바랍니다.